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이지젯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지젯은요, 저항공 비행기입니다. 영국에 있고요. 이지젯은 그리스계 영국인 스텔리오스 하지이오아누가 28세에 설립한 회사다. 성공 비결은 물 한 방울도 공짜로 주지 않는 지독한 저가 전력에 있었다. 기내식을 없애고 인터넷과 전화로만 예약을 받았다. 또 착륙 30분 이내에 다시 이륙하도록 회전율을 높였고 티켓 없이 예약 번호와 신분증으로만 탑승하게 했다. 이지젯은 항공사로 성공하자 자매회사들을 잇따라 만들며 거침없이 확장에 나섰다. 이지카, 렌터카죠. 이지크루즈, 크루즈 여행, 이지버스, 공항 버스고요. 이지호텔, 저가 호텔이고요. 이지피자, 피자 회사고요. 계열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보유 항공기의 총 대수는 300대고요. 취항지는 230곳이 넘습니다. 연 매출액은 2019년 9월 말 기준 10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회계연도 창립 25년 만에 처음으로 1조 8,600억 원의 세전 손실을 내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죠. 현정택의 세상보기, 금리가 오른다. 시장이 연방준비제도를 선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장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시장 신호를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무리한 학대 재정 정책을 멈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한은은도 버거워하는 적자 국채 발행은 결국 국가 재정 파탄과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하네요. 투자의 창, 쿠팡 상장과 데이터 경제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혁신 기업들은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업들은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요, 기업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을 봅시다. 쿠팡은 매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300억 달러, 약 32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쿠팡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 그 중에서도 쿠팡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의 재무성과나 기술평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핵심 가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세계 최초로 이러한 데이터 시대에 맞춰 KDB 산업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해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 이 평가 모델을 통해 혁신 기업의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없는 기업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한 관행 타파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 황금손 캐시 우드의 ETF도 고전하고 있네요. 다만 우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드는 블룸버그 통신에 내가 봐왔던 가장 강력한 강세장은 걱정의 벽에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크의 세계 ETF는 최근 하락장 중심에 있는 테슬라를 약 20만 주 더 사들였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아크와 같은 성장주들은 단기간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당주 ETF 등을 일시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쿠팡 묘수된 컨피덴셜 IPO, 기업들 관심 쑥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전체 기업의 85%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1조 원 이상 규모로 급성장한 유니콘 기업 중 다수가 해외 벤처 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관심이 늘었죠. 이들은 코스닥 시장 등 국내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 증시 숨은 진주 찾으라고 하네요.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초월 메타과 세계 유니버스를 합친 이른바 메타버스가 1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하죠. 기존 게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아바타에 자신을 투영하고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등 일상생활을 가상 공간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례로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는 사용자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요, 자신을 똑 닮은 캐릭터가 제작돼 실제로 대화하는 듯 현실감을 줍니다. 미국의 로블록스는 가상화폐 로벅스를 통해 경제활동을 벌이죠.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로블록스에 가입했으며 이들의 이용 시간은 유튜브의 2.5배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가로막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이곳에서 해소하는 듯합니다. 해외 큰손에 한국 유니콘 독식 이제 사라지나 라고 하는데요. 올해 기업 공개 IPO를 계획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해 중국계 PEF인 힐하우스 캐피탈은 1200억 원을 들여 크래프톤의 주식 22만 주가량을 사들였습니다. 힐하우스가 보유한 지분은 2.7%가량인데요. 규모가 영세한 국내 벤처 캐피탈과 규제에 묶인 PEF의 크래프톤 추가 투자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크래프톤뿐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유니콘의 주요 주주는 미국 세코이아 캐피탈이나 중국 힐하우스 등 해외 재무적 투자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규모 자금을 쌓아놓은 PEF가 유니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네요. 머스크 위성 인터넷 자율차 묶어 정보 연결 산업 선점, 관건은 보안이라고 하네요. 올 초에는요, 펠컨 9 로켓으로 무려 143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500km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펠컨 9 로켓의 핵심인 1단 추진제를 최근 2년 새 7번이나 재활용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께 지구 저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 상품을 내놓고 스타쉽이 완성되면 2023년에 달 궤도를 도는 달 관광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듯 인간의 두뇌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뇌 질환 등 질병도 치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알츠하이머, 우울증, 뇌전증 간질이나 척추 손상 등의 치료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미국 스탠버드대 공대 석박사와 의대 포닥을 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요즘 대학 졸업장을 잘 안 보고 실력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 교육도 머스크처럼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기르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현씨 책임지고 사임, 경영권 분쟁 일단락되나요? 반면 조 부회장이 지분 싸움에서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관여 의지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요,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조건부 사임이라며 또 대표이사와 부회장직, 등기이상직 등에서 내려오겠다는 설명이 없는 점을 볼 때 회사에 남아있을지 여부를 상당 부분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대표이사 사임의 전제 조건으로 한 점도 조 부회장의 경영권 관여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꼽혔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 회사 경영 정반을 살펴볼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자기 사람을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컴퍼니 경영권 소식이 있는데 몰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윤규 기자 취재인데요. 조현식 경영권 분쟁 송구, 형제 갈등 일단락 되나요? 한편 한국 컴퍼니를 둘러싼 경영권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여러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을 서울 가정법원에 청구했는데 최근 장녀 조 이사장과 장남 조 부회장 모두 법원의 가정조사에 참여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제도는요, 치매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됐다고 생각될 때는요,
그 대리인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있죠. 그리고 치매에 걸린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에는 무효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벌써 결정을 하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번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향후에 이분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치매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째가 승산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치매라는 것이 판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둘째의 아버지가 들어준 사람의 편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근데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죠. 고재현 기자 취재했는데요. 주총 표대결 가는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활용인데요. 조현식 부회장이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주주 제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상법이 개정된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2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사회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사회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형 경영진과 가까운 사회이사를 뽑은 뒤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다 보니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3법 개정안에는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포함된 배경입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을 다른 이사와 안건을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핵심은요, 이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죠. 한국앤컴퍼니 지분은요, 조현범 사장 43%, 조현식 부회장 20% 등 차녀 조희원 씨 10%, 국민연금 5% 등이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0.8% 등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합쳐도 1% 미만입니다. 개정 3법에 따라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면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 씨, 국민연금 의결권은 각각 3%로 동등해집니다. 조희원 씨가 중립을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거네요. 네, 이게 3%씩 갖는 게 개인별로 3%군요. 저는 그 대주주에서 포함하는 특수관계인 모두 포함해서 3%인 줄 알았는데요. 하여튼 개인이 3%니까요.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게 유리하긴 하네요. 환화시스템,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에어택시 실현에 힘 보탠다. 환화시스템은요, 2019년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UAM 시장에 진출해 미국의 오버에어사와 함께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 EV2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이면서 하나솔루션은 PAV의 연비 향상과 안정성이 필요한 탄소 소재 기반의 항공용 경량 복합재를 개발 중이네요. 하나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테더 코인골에서 200억대 벌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같은 발표는요,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와중에 나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58,000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한때 45,000달러를 밑도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팔아 치운 것이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글렌 굿맨은 CNBC에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빚을 내면서 대출금리가 폭등했다며 대출금리가 연 144%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상황은 명백하게 계속될 수 없었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채무자들을 떨쳐내고 대출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진짜 영끌에서 B2, 진짜 B2 비트코인이네요. B2 비트.
김수환 기자가 취재했네요. 비트코인 리스크에 올라탄 테슬라. 머스크 부자 1위도 내줘야 되나요? 이 같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증권 분석기관인 웨드부시 시큐리티 다니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이 테슬라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가격이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비트코인과 이에 관한 머스크의 트윗이 테슬라의 주가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네요. 김재강 기자가 취재했어요. 비트코인 불안한데 트위터 창업주는 더 샀다고 합니다. 스퀘어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요, 작년 말 기준 회사 현금성 자산의 약 5%에 달합니다. 스퀘어는 가상화폐가 개인의 자신의 금융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며 이는 회사 목표와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김자간 기자가 취재했네요. 네, 같은 내용이었고요. 박가영 기자 취재했어요. 비트코인 올라타더니 같이 흔들리는 테슬라. 데니엘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비트코인을 묶어서 보고 있다며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로 한때 수십억 달러 수익을 거뒀지만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위험도 가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터 간리 삭소뱅크 수석 주식 전략가는 23일 마켓워치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덩어리에 얽혔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테마주 있는데 얽혀서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오르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한 효과를 통해서 K뱅크 고객 300만 명 돌파했네요.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하루만 바뀌어도 조건 없이 0.7%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 통장 플러스 박스의 가입자가 크게 늘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K뱅크와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유입되는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고은 기자 취재했어요. 비트코인 폭락에 또 쏟아지는 해석. B2인가 조종인가?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퀘어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퀘어는 4분기 비트코인 3,318개를 매입해 보유 중이라고 전했죠. 스퀘어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비트코인 4,709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퀘어 전체 자산 중 5%가 비트코인인데요. 스퀘어를 창업한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퀘어 외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담은 기업은 테슬라와 정보기술 IT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죠. 제로금리 제한한 파월, 향후 재정적자 축소 피력도, 미국 금리 소식이고요. 국채금리 상승도 마찬가지다. 이날 연준이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만큼 국채금리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한 연준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기대를 반영한 지금의 금리 상승세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제한적이라며 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기저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했는데요. 이주열 반대한 국국채 진매입, 미국 EU에선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 국고채 직접 매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향후 본격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손실보장제 재원 마련에 정부가 매월 2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하느니 이를 직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법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채권 유통 시장과의 괴리,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적극 전파하며 주요국에서는 법으로 직매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쌓아둔 한국은행 적립금 풀어 코로나 지원에 쓰다는 여당입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솔직히 지금 당장 재정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없지 않느냐며 코로나19가 잦아질 때까지 적립금 비율을 낮추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정도 받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과거 적립금이 고갈돼 한은 신인도나 통화정책에 제약이 있을 때가 있어 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며 대규모 적자를 내면 국민의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맞섰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정 적립금 비율을 당기순이익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백종민 기자 취재했는데요. 파월 연내 경제 회복 기대 제로금리 유지입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경기 회복은 고르지 않고 완전한 것과 거리가 먼 상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의 경로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산 매입을 현재의 속도로 유지할 것이며 경제 상황은 우리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멀리 있고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달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고용 상황 개선 속도가 둔화해 수백만 명이 실업인 상태를 강조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르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약간 웃돌 때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다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국 인플레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4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더 들리는 과잉 반응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다고 짚었고요. 우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문제가 될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그런데요. 미국의 실업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6.3%로 내려갔으나 팬데믹 직전 3.5%과는 머리가 멀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해고됐지만 휴직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이 10%에 가깝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다른 3가지 이유를 더 보시려면 이 기사를 클릭해서 보십시오. 조재글 기자가 취재해서 인플레 공포 진정시킨 파월, 미국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고 하네요.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평균 일자리가 2만 9천 개밖에 늘지 않았을 정도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건데요. 노동시장의 완전 고용 수준, 실업률 3.5에서 4%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약간 웃돌 때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대 고용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죠. 그는 또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국채와 여러 기관의 담보채권 매입을 현재 속도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드는 작년 6월부터 매달 국채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 400억 달러 규모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단계적인 채권 매입 축소를 뜻하는 테이퍼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의미이죠. 김혜원 기자가 취재했어요. 대이은 수출보고 무역협회 새 수장 구자열 LS그룹 회장입니다. 자전거 광인 구회장은요, 자전거로 알프스를 달리거나 독일과 이탈리아를 완주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2002년 동양인 최초로 7박 8일 동안 알프스 65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도전 정신이 강한 성격이라는 얘기인데요. 경영도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오르막에서는 힘들지만 이겨내면 반드시 내리막이라는 보상이 있다는 내용의 자전거 경영론으로 유명합니다. 자전거 경영론 MBA 교과서에 실어야겠네요.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어요. 레진, 김영훈 신임 대표 글로벌 웹툰 플랫폼 될 것. 김 대표는 해외에서 성장 발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레진 코믹스의 글로벌 사업 등을 총괄하며 키다리와 레진의 글로벌 시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다우기술 창립 멤버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우기술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17년부터 키다리 스튜디오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2018년에 여성 독자를 타겟으로 한 웹툰 플랫폼 봄툰을 2019년에 프랑스 대표 웹툰 플랫폼인 델리툰을 인수했습니다.
급성장한 인터넷 은행 하반기 중금리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K뱅크가 많이 성장했죠. 인터넷 전문은행 여수신 고객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K뱅크가요, 2020년 6월 말 1조 2,600원이 여신액이었는데요. 그리고 135만 명 고객이었는데 2021년 1월 말에는요, 3조 3,500억 원의 여신했고요. 고객 수가요, 247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 빠른 성장세죠. 최대열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채태원의 SK 성공 투자라고 하는데요. SK는 정말 투자 회사라고 할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회수도 많이 하고 매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SK는 주요 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만 있는 순수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 지주회사로 그간 유망 분야 투자에 주력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직접 육성한 후 기업 공개 등을 거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투자 자체는 전형적인 사업 지주회사가 하는 방법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성은 결이 다릅니다. 재무 성과만 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고객사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투자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는 최 회장이 강조하는 파이낸셜 스토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예. 황윤주 기자 취재했는데요. SK 바이오팜 블록딜로 1조 원 확보했네요. SK주 관계사는 이번 지분 매각은 투자 전문회사 SK가 투자 육성, 기업 공개, 투자금 회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라며 투자 회수 재원은 성장 사업 투자에 다시 활용하는 등 투자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실행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벤처 캐피탈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도 있네요. 유선일 기자. SK 브로드밴드 대신 수수료 200억 원 낸 SK텔레콤 과징금 64억 원 네, 물었다고 하는데요. ESG 경영을 외친 SK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네요.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SK브로드 당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해 인터넷 IPTV 사업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2012년부터 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 이동통신 인터넷 IPTV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IPTV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당 지원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재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국 4대 은행 웰스파고 자산운용 부분 사모펀드 매각했네요. 이번 사업 개편은요, 수년에 걸친 매출 부풀리기와 각종 스캔들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웰스파고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2016년 웰스파고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유령 계좌 수백만 개를 만들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낸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벌금 1억 8,5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업 실적 부진도 이어져 온 상황이네요. 박병희 기자 취재했네요. 오프라 윈프리가 찜한 비건 우유업체. 예, 비건은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마시는 우유는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오틀리는 지난해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비롯해 나탈리 포트만, 오프라 윈프리, JG 등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목받기도 했네요. 당시 오틀리의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요.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IPO를 통해 오틀리의 시장 가치는 최대 100억 달러로 평가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4월 퇴임 앞둔 손정희 생명공학에 수조 원을 투자했네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는요, 전일 종가 기준 37달러로 지난해 6월 말 이후 최근 8개월 새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손 회장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를 비롯해 미국 바이오 기업의 공모주 6건의 투자를 집행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투자는 생명공학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손 회장의 계획의 일부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권재희 기자 취재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미국 전방위 반중 동맹을 키운다고 하네요. 2020년 반도체 생산 능력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대만이 22%죠. 한국이 21%, 일본 15%, 미국 12%, 기타 15%입니다. 중국은 15%밖에 안 되는데요. 예,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김규식 기자가 취재했어요. 중국 히토류 보복카드 무력화 위에 미국 원자재 동맹 강화되고 있네요. 아까 본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 왜냐면 중국이요. 작년 히토류 생산의 점유율을 보십시오. 58%나 되는데요. 미국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있어요. TSMC 반도체 공장 미국의 유치, 대만과 반도체 5G 기술협력 MOU, 일본, 호주의 중국 제외한 공문박 구축 강조 이렇게 되는데요.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국 공급망 협력 방안은요. 그 반도체는요.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정보 공유, 비상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 검토, 비축품이나 잉여 능력 확보 협의, 생산품에 대한 상호 보완 추진이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가 치는데요. 바이든,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 강화, 중국의 숨통을 조인다고 하네요. 정경 기자 취재했어요. SF 영화 같은 가상세상,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산업적으로는요. VR과 AR 기술의 집중이 예상되는데요. 컨설팅 기업 PwC는 2030년까지 VR과 AR 분야가 세계 경제에 약 1조 5천억 달러 부가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5년 관련 시장 규모가 9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추산했는데요. 이미 이런 움직임은 전 산업계에 걸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의류 판매, 여행, 부동산 업계의 VR 적용 사례는 이미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 디자인 과정에서 VR을 통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외형과 디자인을 사전 리뷰합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이 드는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절감합니다. BMW나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미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떠나는 베이조스, 우주에서 만납시다 라고 합니다. 그는 결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칭호에 욕심을 내본 적이 없다며 그보다는 발명가, 기업가로 알려지는 편이 훨씬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8시간 수면을 지키고 오전 10시가 돼서야 첫 회의를 연다는 루틴도 눈길을 끄네요. 김정범 기자 취재했는데요. 부동산 부자 KT, 호텔 잘 되네. 가치주로 뽑히는 KT가 부동산 매출 등 다양한 성장 발판을 토대로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 주가는 최근 4개월 새 12%가량 상승했죠. 최근 KT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와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지사 등 총 400여 개 부동산을 보유 중입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T 부동산 매출 연결 기준은 2016년 기준 2,966억 원으로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3,554억 원으로 20%가량 상승했고요. 증권업계에서는 KT가 보유한 부동산 시장 가치는 7,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KT 같은 회사도 가치가 올라가네요. 이희수 기자가 취재했네요. 박용진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을 지나치게 적대시해 라고 표현했네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젊은 소신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사진이죠. 김세연 전 국민은행 의원 오른쪽 사진은 24일 리셋 대한민국 출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리셋 대한민국은 두 사람과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논의한 편책입니다. 저서에서는 청년, 부동산, 교육, 환경, 노동정책 등 다양하게 다뤄졌고요. 그는 불안정 노동에 상시 노출돼 있을 상황에서 도입이 불가피할 21세기형 사회보장체제의 근간이 될 기본소득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화두로 부상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최근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삼성, SK, 현대차,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꽂힌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한국의 제조회사가 이스라엘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찾게 도왔으며 한국의 제약회사가 이스라엘 바이오테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투자나 새로운 기술을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통합시켜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도 KIIC를 통한다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KIC는 한국 기업의 맞춤형 기술기업 스카우팅, 시장 조사, 경쟁사 혁신 기술 활용 사례 분석, 한국 기업들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어 개최 등을 제공합니다. 2019년에는 10곳의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방문하도록 지원했죠.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웨비나를 통해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앞으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백신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어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스민 토포는요,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펠레 엘토 등 런던 내에서 17년 이상 투자업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VC 사업을 하는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VC 및 기술 투자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VC인 스타벤처스와 스타패밀리 오피스 등 회사에서 스타트업 투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죠. 그가 스타벤처스에 근무하는 동안 운용했던 자산은 10억 달러에 달하며 180건의 투자와 80건의 엑시트를 수행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포알림 은행의 리서치 그룹에서 투자 기회 분석을 담당하기도 했죠. 그는 트라이아이, 헤일로, 이토로, 라미네이트 메디컬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성사시켰으며 이스라엘 방위군 내 리서치 인텔리전스 코어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한국의 최초 독립 자산관리 전문 투자사인 TCK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오하드 토포가 그의 남편이기도 하죠. 이동우 기자가 취재는 떠나는 김봉진, 칼 가는 김범석, 배달전쟁 시즌2 시작되네요. 자, 요기요 시장 매각도 시장 변수네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최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내 플랫폼 기업과 유통사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요기요의 점유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자칫 한 배를 타는 배달의 민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라서요. 국내 기업에 팔기는 좀 고민된다는 거네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네요. 덱스터, 중국 하이난 43억 원 테마파크 수주했네요. 한 학년 뚫은 기술. 덱스터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 구역의 플라잉 시네마의 VFX 컨텐츠를 제작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플라잉 시네마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컨텐츠로 평가받는데요. 김욱, 강종희 덱스터 스튜디오 대표는 기존 영화, 드라마 수주 중심에서 벗어나 테마파크, VR, AR, 메타버스 등 뉴 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덱스터 영화 기획부터 제작, VFX, 사운드, 색 보정, 후반 작업까지 가능한 원스톱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헝다 테마파크 외에 광저우, 우시, 쿤민 지역 등의 283억 원 규모의 테마파크 컨텐츠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 펀드가요 2조를 돌파했네요. 무서운 속도네요.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네요. 비트코인 올라타더니 같이 흔들리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아까 비트코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 했죠.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네요. 월가 카산드라의 경고. 카산드라는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고평가돼 있을 때요. 그걸 공매도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많은 돈을 벌긴 했죠. 그럼 벌이가요, 요즘 연일 증시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22일 증시가 칼날 위에서 춤추고 있다며 우려한 데 이어 다음날에 워렌 버핏하고 버크셔 회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한 1980년 연례수주 서한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테슬라와 국내 개미들이 돈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직격탄을 날렸죠. 버리는
테슬라가 올해 90% 폭락해도 증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아크에 대해선 게리 필그림 닷컴 버블 붕괴로 몰락한 1990년대 유명 펀드 매니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 정말 세게 나가네요. 박천훈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주식 열풍에 더 중요해진 금융지성이 있네요. 자, 금융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요. 돈을 희소하고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큰 소시를 피하는 습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습관, 위험과 기회를 판별하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습관 등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좋은 금융 의사결정을 인생 초기부터 한다면 의사결정의 잠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기가 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옵션이란 금융상품처럼 사람도 인생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한 게임이 되죠.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가르쳐야지 왜 일찍 세속에 물들게 하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세속적이어야 나이 들어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단단함을 만들죠. 그 단단함을 기반으로 철학적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적 교육은 아이들을 세속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자아의 한쪽에 둔 금융자아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고단함이 총체적 자아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몰이를 하고 중인데요. 오피스텔은 통상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쾌적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조경시설과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단점이 보완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이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네요.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보급에 진단 수요 감소 우려, 힘 빠진 시젠, 목표가도 뚝 떨어졌네요. 외국인의 시젠을 사들이는 건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개선될과 관련해 있는데요. 시젠은 12개월 선행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제약업종 평균 257.7배보다 훨씬 낮네요. 고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김우섭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치료 더 못 미뤄 4분기에 웃은 의료기기사들이네요. 의료기기사들 주가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익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스텐 임플란트는요. 1분기 때 41억이었는데 4분기 때 471억까지 올랐고요. 덴티움도 32억에서 173억, 레이는 6억에서 46억, 코렌텍은 4억에서 20억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경제를 알면 똑똑해지죠? 오늘도 똑똑해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